오늘 이 강연회가 제가 이 단체 초청으로 강의를 한 게 한 5년 전에 대구 내려와서 강의하고 5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시는 생각과 대다수 아주 많은 부분에서 틀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이제까지 알고 믿어왔던 역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가 주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무슨 새로운 역사 사실을 알고 싶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고 싶어서 역사 공부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저와는 성향이 같으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역사 사실을 좀 더 인증받고 싶으신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흡족하게 못해드릴 것 같아서 조금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만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누가 태어났고 어디서 전쟁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 사건 자체가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무엇이라고 기억하느냐가 역사입니다. 이 땅에 한일 병합기가 있었고 해방이 있었고 6.25가 있었고 5.18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사실, 그 사건 자체가 역사가 아니라 내가 한일 병합기를 뭐라고 기억하고 있느냐, 내 자식한테 한일 병합기를 내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6.25가 뭐냐, 나는 6.25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내 손자한테 6.25를 나는 뭐라고 설명해주고 그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역사관입니다. 고로 그 사람의 역사 기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 기억이 그 사람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제가 알기로는 우파 성향의 분들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시민역사운동을 벌써 이제 8년째 이렇게 시민들하고 접촉하면서 강의하고 8년째 하면서, 저도 태극기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강의 연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우파분들 만나서 역사 강의를 하면은 대단한 반발이 와요. 정치는 우파인데 역사는 좌파예요. 왜냐하면 좌파 역사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파 역사는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심하게는 현재 전교조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자, 손녀가 좌파 민족주의 사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파의 뜻 있는 분들께서 이를 타파하고자 우리가 읽어야 될 마땅한 교과서도 만들었지만 통과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교과서가 통과되지 않았어요. 외면받았고, 전교조가 집필한 교과서가 학생들한테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으니,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대동아 공여권과 일본 군국주의라고 하는 좀 거창한 표제를 갖고 왔는데, 대동아 공여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동아 공여권은 들어본 적은 다 있으실 겁니다. 어렴풋하게 대동아가 동북아시아가 함께 동결해 잘 살자는 일본의 정치 플레이스다, 그 정도까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왜 생겼고, 그게 어떻게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변절되어 갔는지를 알면,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 외교관계의 소목함, 어색함, 또 뒤틀림의 기저에 우리 대동아 공여권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의 일단의 왜곡과 잘못된 기억이 있다는 거죠.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읽으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아 공여권은 1페이지 읽겠습니다. 대동아 공여권은
아시아 민족이 서양 세력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려면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 공동 번영 권역을 결성하여 대동아 큰 의미에서의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 권역을 결성하여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며 1940년 8월 1일 마사오카 요스케 일본 외무대신이 담화에서 처음 밝힌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따 또 제가 제국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럽의 제국주의가 식민지로 밀고 내려온 게 바로 남하에서 아프리카 쪽을 다 먹기 시작하죠. 콩고를 벨기에가 먹을 정도니까요. 그죠? 알제리를 프랑스가 먹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유럽 제국주의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유럽 제국주의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남하가 아니라 이제 동진하기 시작하죠. 그게 인도를 먹고 파키스탄 먹고 홍콩 마카오까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일본은 세계 정세의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무리 일본이라도 탈아로 아시아의 여타 나라들보다 발전한 일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밀려오는 유럽 세력에 대해서 속수무책 당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결과 만들어낸 것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유명에도 있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주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주,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몬태나 여러 주가 있죠. 그 주는 우리나라의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도가 아니에요. 자꾸 미국의 주 개념을 한국의 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은 주가 한 국가입니다. 도지사가 그 주의 대통령이에요. 그 주들이 합쳐서 중앙정부를 만든 게 미합중국이죠. 미국은 각 주가 나라예요. 우리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지방이 아니에요. 미국이 각 나라로, 조그만 나라들로 살다가 전체를 한 영역권으로 묶은 게 오늘날도 EU가 그렇죠. 그죠? EU가 하나를 묶죠. 묶어서 큰 나라를 만들어 버리죠. 일본이 구성한 게 그거죠. 일본 자체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제창한 게 이 대동아 공영권인데,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슬로건은 내용 자체로는 모든 아시아인에게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본 군국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그러니까 1941년이 태평양 전쟁이 진주만 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 전에 1940년대부터 이러한 주장을 펴기 시작했죠. 침략전쟁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어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입에 담지 않으려는 금기어가 돼버리고 말았다. 일본의 전후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관은 자학사관이라고 합니다. 일본 스스로의 역사에서 굉장히 자학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동아 공영권은 일본에서도 연구가 안 되고 여타 동북아에서도 연구를 하지 않는, 서로 쉬쉬하는, 묻어버리는 그런 금기어가 되고 말았어요. 사실 역사 논문 중에서 대동아 공영권에 관한 역사 논문이 제일 적을 겁니다. 사실은. 전후 일본의 자학사원에서 대동아 공영권은 절대 언급되거나 연구되어서는 안 되는 주제였다. 또한 대동아 공영권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침략을 당한 나라들에겐 지옥의 묵시록이 되고 말았다. 대동아의 대자만 들어도 부르륵 뭐가 올라오죠. 일본은 개새끼, 쪽팔이 개새끼. 이게 대명사가 이 대동아 공영권이거든요. 과연 그런가? 하지만 과거에 대한 실체는 덮여진 채 어린 짐작과 편견만으로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역사학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대동아 공영권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자,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말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침략주의적 경향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즉, 제국주의는 영토 확장주의, 또 식민지 건설주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멀러주의라고 하는, 멀러주의 중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서로 불간섭하자, 이런 얘기죠. 이 멀러주의가 나온 게
미국이 건국하고 채 47년 만에 나와요. 유럽 세력이 남하하고 동진하는 것을 무서워한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세력을 무서워한 건 미국도 무서워했거든요. 이제 신생국 미국조차도 유럽 세력이 미국에 쳐들어올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했거든요. 여기에 5대 대통령 멀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멀로주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멀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제5대 대통령 멀로가 주창한 미국 외교사의 중립정책으로 일종의 고립주의다. 그래서 미국은 1차 대전에도 참전하지 않죠. 그 유럽 일이야. 우리 참전 안 할래. 1823년 멀로 대통령, 1823년이면 조선으로 순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 1776년이 미국이 독립한 해죠. 이 미국의 역사 또는 세계 역사를 볼 때 조선의 역사와 이렇게 연도를 맞춰보면 참 재밌습니다. 1776년이 조선의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1776년이 조선의 어떤 해입니까?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하는 해입니다. 정조가 즉위하는 해가 미국이 독립하는 해입니다. 미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예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 또 정조가 죽은 지도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1823년 조선으로 치면은 순조 23년 멀로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유럽 각국이 미국 대륙의 문제에 간섭함을 철저히 반대하고 미국은 유럽 문제에 또한 개입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이래 오랫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지금 정반대죠. 그죠? 사사건건 개입하죠, 미국이.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세계적 지위로 피약하면서 미국의 외교적 태도가 차차 세계 정책 결정에 적극적인 경향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이제는 거의 소멸되었죠. 그렇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폐기 상태가 되었고 미국은 이제 폴리스 국가가 됐죠. 전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됐죠. 즉 유럽과 신대륙 미국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개의 지역으로 남아야 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아래와 같이 4가지 기본 사항을 밝혔다.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제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조선의 후예로 보는 관점에 있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고려가 통일신라를 이어받았습니까?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고려입니다. 물론 같은 땅에 같은 사람들 데리고 그러나 다른 나라로 취급하죠. 조선이 고려를 이어받았습니까? 조선시대 초기 사람들이 우리는 제2의 고려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멸살시켜버리고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 같은 땅에 세워진 정체가 그 당시는 왕조가 다른 나라면 다른 나라로 취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을 이어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있고 사람들이 핏줄이 이어져 있고 영토가 이어져 있다고 해서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체가 달라진 거죠. 국가 정체성이. 조선시대는 전제국가 중심의 가산제 국가라면 지금은 시민 중심의 근대 국가거든요.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선을 꿈꾸고 산단 말이죠. 사고방식 자체가 아직도 탈조선화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근대화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문화를 이어받은 거 좋습니다.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가 조선 사람인 거 좋습니다. 이 땅이 영조 임진왜란 때부터 이 땅에서 우리 집안이 살아온 거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과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만이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선을 이어받고 조선의 냄새를 풍기려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러니 이름부터가 민족주의자죠. 제가 오늘 여기 내려오면서 결국은 우파 민족주의자분들과 우파 자유주의자가 한번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민족주의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철저한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조선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수치스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들의 영역이고 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지 조선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흔히 얘기하는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에 가풍을 이어가면서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죄송합니다만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여전히 조선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파고들기 좌파한 민족주의자입니다. 평양에 있는 니네 작은아버지, 원산에 있는 그 고모라고 하는 그 문씨라고 하는 걔가 문씨죠. 뭐 이런 이유들이 판을 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고 혈통에 호소하는 이런 민족주의자들의 사관이 먹힌다는 거예요. 문재인의 그런 사관이 먹힌다는 거예요. 우파들한테도. 그래서 정치는 우파면서 역사관은 여전히 또 감성은 여전히 좌파적인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 멀로주의의 4가지 강령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유럽 열강의 국내 문제나 열강 사이의 세력 다툼에 개입하지 않는다. 미국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또 미국은 현재 건설되어 있는 미국 내의 유럽의 식민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도 간섭하지 않겠다. 왜? 미국 신대륙에 있다 할지라도 유럽 것으로 인정하겠다. 세 번째,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 이 식민지, 이 대륙 땅의 유럽의 식민지는 절대 불허한다. 네 번째, 유럽 열강이 미국 대륙에 어떠한 나라라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나라라고 표현했죠. 그죠? 버지니아라는 나라, 와이오밍이라는 나라,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나라, 텍사스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거죠. 주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이 아니라. 유럽 열강이 미국 대륙의 어떤 나라라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전체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로주의, 즉 불간섭주의라고 알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1번, 2번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번과 4번 조항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대동아 공영권이 나오기 전에 약 100년 전에 나온 게 이 멀로주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소제목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멀로주의의 아시아판이라는 거죠. 유럽과 아시아를 분리시켜서 더 이상 유럽 세력이 넘어오지 못하게 멀로주의의 아시아판인 거죠. 이걸 발표하기 전에 100년 전에 나왔던 멀로주의를 다시 끌어내서 어떻게 이 아시아가 유럽 세력에서부터 살아남을 것이냐를 강구한 것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1940년)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1940년 6월 29일 일본국 외무대신 아리타 하치로의 라디오 연설 국제정세와 일본의 위치에서 선언된 대동아 공영권은 그 당시로부터 117년 전 멀로주의의 깊은 내막을 전제하고 있다. 일본은 멀로주의가 유럽과 미국 사이의 단순한 불간섭주의가 아니었고 바로 하는 유럽 제국에 대한 겨우 독립한 지 47년밖에 안 되는 신세국 미국의 적극적인 방어적 선언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일본은 벌써 이러한 해안이 있었어요. 외교를 두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에서는 사신을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유럽에 갔다 오게 합니다. 사명대사하고 조선의 수신사들이 조선인 그 소만 문제 때문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유럽 지도를 전해줘요.
조선 수신사들에게. 그때 조선 수신사들은 우리에게 삼국은 중국 이외에는 없으니 이런 지도는 나에게 의미 없다고 거절합니다. 대륙 중심의 중국 중심의 이런 조선 문화와 해양 문화인 일본의 차이가 오늘날의 차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은 대륙 중심의 또 소중화를 자초하는 그 폐쇄주의 국가였죠. 놀라운 사실은 조선에는요 해외 유학생이 없어요. 조선은 해외 유학생을 만들지 않아요. 신라시대 때도 채치원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통해서 교류가 있었습니까? 조선은 해외 유학생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문헌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깥은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나라. 그런 나라에게, 그런 조선에게 유럽 지도를 보여주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은 유럽에까지 수신사를 14년 걸렸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런 격차가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자, 대동아 공유권은 멀러주의의 아시아적 부활 또는 아시아 버전이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유럽 제국은 아프리카 대부분을 식민지로 점령함과 동시에 동진, 즉 아시아로 그들의 힘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계속 먹어 들어오죠. 그죠? 이게 일본의 코앞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게 일본 한 나라예요. 청나라도 조선도 아무 신경을 못 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세계사와 국사, 한국사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은 역사는 세계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사가 아니라. 민족주의 사관을 갖고 있는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왜 이런 좁은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해외 유학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사 전공이니까. 한국사 전공한 사람이 해외 유학할, 미국 유학할 이유가 없어요. 속이 좁죠, 벌써. 자, 영국이 인도와 홍콩을, 프랑스가 베트남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이게 400년 식민지합니다. 발리 잘 아시죠? 발리 가보면 네덜란드 사람들 무지가, 발리하고 네덜란드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거기 가서 하는 소리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땅,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옛날에 여기 우리 할아버지 땅이에요.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스페인이 필리핀을, 독일이 적도 이북의 북양군도를 손에 넣었다. 자,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오키나와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조선하고, 일본밖에 더 남았습니까? 아시아에. 이거라도 뭉쳐서 미국의 멀로주의처럼 우리도 불가석주의를 천명하고 우리가 한 큰 합중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사실은. 애써 부인한다고 부인될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부인한다고 팩트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시 일본에게 유럽 제국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이와 같이 부상하는 서구의 도전을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했던 것은 참으로 불행히도 일본밖에 없었다. 청나라도 조선도 이와 같은 국제정세를 바라볼 해안과 여유가 없었다. 청나라는 자기가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바라볼 이유가 없죠. 청나라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조선은 거기에 곁붙어 사는 거죠. 그것이 세계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세계에 가는 거죠.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있죠. 제가 전공이 철학입니다. 독일 관념론을 전공했는데 라이프니츠 시대에 사서 성경이 교황청으로 벌써 보내어집니다. 그게 라이프니츠를 통해서 번역이 됩니다. 신기하죠. 서양에서는 이미 사서 성경을 번역해서 동양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조선에서는 교황청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청나라도 조선도 이와 같은 국제정세를 바라볼 해안과 여유가 없었다.
이와 같은 유럽 제국의 세력들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책이 바로 대동아 공영권의 본래 의도이다. 대동아 공영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까지 교과서에서, TV에서, 드라마에서, 책에서, 소설에서 우리에게 세뇌하듯이 일본 제국의 단순한 침략 근성의 발로가 아니었다.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안중근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싶어요. 이봉창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싶어요. 김구는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이등박문의 생애에 대해서 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의 사과과 큰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일성 문제, 저런 동상 같은 이런 문제, 저 소련 땅에서 죽은 공산주의자 이놈을 문재인 때 송장을 들어왔죠. 껄떡대고 박수치는 우파들 많습니다. 잘나셨어요. 아주 잘나셨어요. 가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그 송장 들어온 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 나라가 미쳤구나 이게. 국립묘지요? 그런 놈들이 꼭 하는 소리가 있죠. 이승만 묘소를 파내야 된다고. 제가 욱합니다.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맨 밑에 3페이지. 대동아 공영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본 제국주의의 단순한 침략 근성의 발로가 아니었다. 인종차별이라는 유럽 대륙이 아시아인을 보기를 짐승 보듯 하죠. 인종차별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전략적으로 택한 일본의 미래 노선이었다. 자, 군국주의의 팽창과 대동아 공영권의 변질, 이게 좀 변해집니다. 그대로 갔으면 좋은데. 자, 군부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일본은 드디어 1910년 조선을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흡수 병합함으로써 오랜 역사를 통해 시도해오던 대륙 진출의 꿈을 이루기 시작했다. 또 강의해보고 싶은 게 이완용인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 나라가 부동산입니까? 신하가 들고 나가서 호적 소리 없고 팔아먹게. 나라가 부동산이에요. 나라면 그렇게 쉽게 팔아먹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일본이 강제 병합했다고요? 일본이 총을 한 방 쏴봤습니까? 네. 갖다 바친 게 고종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당시에 고종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산제 국가라고 하죠. 왕의 집안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왕의 것이에요. 땅을 양반들이 하사받아서 몇 평을 갖고 있었다. 네, 경작권만. 하지만 소유권은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경작권만 갖고 있었던 것이죠. 등등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륙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그와 거의 동시에 대륙에서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했고 러시아 제국은 1917년 소비에트의 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서 동아시아에 존재하던 청나라 중심의 힘의 균형은 무너지고 일본이 대륙에 진출할 만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 무렵 1914년 유럽에서 발발한 1차 대전은 일본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일본은 이미 아시아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 국가에 편입되기를 원할 정도로 막강한 국가였죠. 민비가 시해되던 해 있죠. 그죠? 민비가 시해되던 해. 그때 경복궁 그 당시에 수비대장은 미국 군인이었어요. 경복궁 정문을 창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 들고. 그 당시 일본에서는 항공모함을 제조하기 전인데 돌아가셔서 더 심각하게 말하면 죽어 마땅한 게 민비 아니겠습니까?
이때 일본은 적도 이북에 있는 독일령 북양군들을 점령했고 일본 제국의 영토를 편입시킬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도 대호황을 부과하며 급성장했다. 1910년대 일본 제국은 급변한 세계 정치의 조류 속에서 직접 전쟁을 겪지 않으면서도 전쟁 물자를 판매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각종 영토와 이권을 차지해 국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조선은 일본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태어났을 때 일본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죠? 태어난 거죠. 그죠? 저희 할아버지도 일본인이셨어요. 여러분 할아버님, 조부님 다 일본 사람들이었다고요. 그죠? 태어나보니 일본 땅인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대구가 고향인 일본 사람들 많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일본 사람, 평양이 고향인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거기 일본 땅이에요. 해방되고 나니까 아닌 척 한단 말이죠. 해방될 줄도 몰랐으면서 난 해방될 줄 알았다. 1945년 8월 14일까지도 전혀 꿈도 못 꾸던 사람이 8월 15일 오후 저녁 때부터 나 이럴 줄 알았어. 이게 한국 사람들 근성.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독립운동을 했지. 그럴 줄 몰랐으니까 이 땅에 살았지. 일본은 1895년 청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대만은 우리보다 약 한 15년 정도 식민지 기간이 길죠. 대만 사람들, 일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식민지 기간이 길었어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것만큼 대만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우리랑 전혀 달라요. 우리보다 식민지 생활을 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905년에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조선반도와 교동,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영토에 편입할 수 있었다. 5페이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팽창이 극에 달하던 42년에 이르면 일본은 동서로 볼 때 인도에서 하와이까지, 왜냐하면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그리고 남북으로는 적도에서 몽고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영향권에 둘 수 있었다. 1930년대에는 쭉 내려가서 밑에서 네 번째 패러그램을 읽겠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패러그램. 이 시대 일본 군국주의는 살아있는 신인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이 단결하여 아시아를 유럽인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는 대동아 공동 번영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발하게 군사활동의 범위를 넓혀가는 형태로 나타났다. 일본 국내에는 이미 병합된 조선, 대만을 막론하고 또한 반체제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강력한 탄압이 가해졌다. 1930년대 중반이 되자 일본 내각은 군부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이게 군국주의가 됐다는 거죠. 군부에 의해 휘둘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예컨대 1931년 만두사변이나 37년 마르코 폴로 다리 노구교라고 하는데 사건 등은 본국으로부터 아무런 훈련과 지시도 없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관동군의 지도부가 독자적으로 중국과 군사행동을 시작하고 이것을 나중에 일본의 내각이 승인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정도로 군국주의 세력이 강하게 일본을 휩쓸기 시작했죠. 자, 이와 같이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일본에게 대동아 공영권은 더 이상 아시아인들의 평화공존의 캐치프레이스가 아니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동아 공영권은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본령보다 변질된 부분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메이지 유신 때부터 시작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근대 사상의 헤게모니는 아시아주의로 시작해서 대동아 공영권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 결론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대동아 공영권을 일본 제국주의의 위장평화론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위장평화론, 위장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은. 왜냐하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위장평화론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당시 일본은 청나라와도 전쟁을 해서 이겼고 러시아와도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굳이 위장평화를 꾀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위장평화론이 아닌 거죠.
이 아시아 대륙을 향해 진출하면서 일본은 황인종의 단합과 공동 번영을 정치 캐시프라이스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기 전인 1931년 5조 화합, 잘 아시죠? 5조. 자, 이 5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조선족, 만주족, 중국, 몽골족 이 5민족이 서로 화합해야 그래서 멀러주의처럼 유럽 세력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으로 보면은 북방계 몽골로이드의 단일 블록, 하나의 블록, 꼭 국가 단위는 아니더라도 정치와 경제 블록을 제청한 것이죠. 3. 이와 같이 대동아 공영권의 내용 자체로는 모든 아시아인에게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본 군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침략전쟁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기에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입에 담으려 하지 않는 금기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 이런 금기가 나온 것이 바로 동북아에서의 근대 역사로 문제를 일한 오해 또 관계의 서먹함이다. 물론 대동아 공격권 하나만으로 조선병합을 포함하는 동북아 근대사 전체를 평가하고 서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뒤틀어진 역사 감정의 그 밑바닥에는 이와 같은 일본의 미래정책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현재에도 동북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든 일본을 중심으로 하든 중국을 중심으로 하든 끊임없이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정치 경제 블록이 논의되고 또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때는 중국을 중심으로, 윤석열 때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 블록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지정학적 운명이라고 합니다. 지정학적 운명을 타고난 거죠. 이렇게 블록으로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당시든 현대든 블록 생존이 타고난 지정학적 운명이다. 따라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대동아 공영권을 이용한 그 당시 군국주의 세력이지 바로 코앞에까지 이른 유럽 제국의 동전하에 맞서서 황인종의 단합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대동아 공영권 자체는 아니다. 물론 미국의 멀러주의의 영향을 받은 바 있지만 100년 전에 이런 블록화를 구성한 일본의 미래정책이 놀라울 뿐이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 분만. 제가 3시 반 기차를 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대동아권에 대해서 또는 뭐 일제병합기라든지 뭐 근대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예.